지금부터 대한민국 무기 개발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4부작으로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포신에서 아직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은 방금 끝난 실사격 훈련의 화약 냄새를 채 씻어내지도 못한 채 땀에 젖은 얼굴을 손등으로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통째로 찢어지는 듯한 굉음이 연평도를 덮쳤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 북한군이 개머리와 무도 일대 해안포와 방사포 진지에서 연평도의 군부대와 민가를 향해 일제히 포문을 열었습니다. 170여 발의 포탄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시커먼 연기 기둥이 치솟았고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고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꽃게잡이 그물을 손질하던 주민들의 손이 이제는 신발도 신지 못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방공으로 뛰는 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실사격 훈련 직후 부대가 가장 무방비했던 그 순간을 노린 기습이었습니다. 일부 장비는 이미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통신마저 지지직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포탄 파편이 바로 옆에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장병들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포격이 시작된 지 10여 분, 장병들 곁을 지키던 자주포 한 대가 육중한 포탑을 돌리며 응사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구령이 떨어지자 그을음이 묻은 손으로 장전수는 포탄을 밀어 넣었습니다. 포신이 불을 뿜을 때마다 땅이 울렸고 화약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여 시야를 가렸습니다. 귀를 찢는 발싸움 사이로 누군가는 무전기에 대고 다음 좌표를 외쳤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80여 발의 고폭탄이 개머리와 무도 방향으로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훈련장이나 실제 전장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처음으로 포문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주포가 그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기가 세상에 태어나기까지 두 사람이 자신의 몸과 목숨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손가락과 청력을, 또 한 사람은 젊은 목숨 그 자체를 바쳤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1991년 늦가을, 김포공항 활주로에 미국에서 돌아온 비행기 한 대가 내려앉았습니다. 트랩을 내려오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의 미국 해군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미국에 남았다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짐 가방 하나만 들고 곧장 국방과학연구소를 향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걸음마도 떼지 못한 신형 자주포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유쾌하고 열정 넘치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웃으며 도전하는 사람, 늦은 밤까지 후배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연구소 복도에서 마주치면 늘 먼저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던 소탈하고 정 많은 사람이었다고 동료들은 말합니다. 그가 이 무모한 도전에 뛰어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군의 주력 화포는 6.25 전쟁 이후 미군이 원조해준 견인포였습니다. 차량 뒤에 매달아 이동해야 했고 사격 한 번 하려면 방열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적에게 위치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백두위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처럼 훨씬 더 멀리, 더 빠르게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무기를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우리 포병은 응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를 비행기에 오르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1990년 봄 작성된 목표는 무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높았습니다. 155mm 포로 40km를 날려보내고 1분에 6발을 쏘고 첫 발을 30초 안에 쏘고 쏜 뒤에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독일의 명품 자주포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아야 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으로는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도전이었습니다. 그가 후배들에게 즐겨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으면 처음엔 아무리 부어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을 넘기면 물은 순식간에 차올라 넘칩니다. 지금 당장 실패만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반드시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를 붙잡고 그는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 자주포 하나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야근실 창문에는 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면 위에 쌓인 종이컵과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봉지가 밤새 쌓여갔다 아침이면 치워지곤 했습니다. 유기압 현수장치 설계는 몇 번이고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했고, 자동 장전 시스템 개발 중에는 외국 협력사가 갑자기 기술료를 크게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시제품 시험 사격을 할 때마다 장전장치가 부서지는 쇳소리가 시험장을 울렸고, 9번째 시제 차량을 만들 때까지도 차체 균열과 불발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실패 보고서를 쓴 후배의 어깨를 두드리며 라면 국물을 나눠줬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이 길은 원래 이렇게 더디게 가는 길이야. 그 말 한마디에 밤새 풀 죽어있던 연구실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곤 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그들 사이에는 이상하리만치 단단한 믿음과 웃음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자는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배들은 그를 부를 때 정겨운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제 1호기가 완성됐습니다. 첫 실용 시제 사격 시험이 잡히던 날, 연구소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돌았습니다. 몇 년째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연구원들이 그날만큼은 다 함께 나가 오랜만에 뜨끈한 삼계탕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드디어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다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1997년 12월 5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 초겨울치고 볕이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시험 요원들은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든 자주포가 완성됐습니다. 완성되던 날 연구소 마당에서는 작은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다 함께 모여 소주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10여 년의 밤샘과 실패와 두 사람의 희생 끝에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주포에는 K9, K9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완성한다고 해서 싸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아무도 사주지 않는다면 그저 창고 안의 쇳덩이였습니다. 초창기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K9 앞을 그냥 지나쳐가는 바이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독일과 튀르키예가 함께 자주포를 생산하기로 했던 계획이 독일 내부 문제로 갑자기 무산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튀르키예에 K9 공동 생산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을 들고 직접 튀르키예로 날아간 사람이 다름 아닌 그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도면과 씨름하던 그가 이번에는 수출단장이라는 낯선 옷을 입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튀르키예 지상군 실사단이 한국을 찾아와 하계 K9의 사격 시범과 생산 시설을 직접 살펴보는 동안 독일 쪽에서는 이 협상을 무산시키려는 견제가 계속됐습니다. 협상이 몇 번이고 결렬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손가락과 청력을 바쳐 만든 무기의 모든 부품, 모든 수치를 눈을 감고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5월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2001년 정식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280문, 1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든 자주포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정식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일찍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하게 축하를 나눴다고 전해집니다. 10년 넘게 아버지의 빈자리가 익숙했던 두 아들도 그날만큼은 환하게 웃는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수출 계약을 성사시킨 그는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2008년 그는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장 자리에 올라 미래 지상무기 전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낡은 연구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휴일까지 반납한 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는 것을 알아챘지만 그는 애써 괜찮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좀 쉬시라고, 병원에 가보시라고 여러 번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웃으며 넘겼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번 일만 마무리되면 다 같이 여행을 가자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2009년 8월 23일,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평소처럼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연구소로 향하던 길 위에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그토록 많은 밤을 새워가며 버텨온 몸이 마지막 순간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향년 55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동수였습니다. 손가락과 청력을 바쳤던 사람, 동료를 먼저 잃고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세계가 알아주지 않던 무기를 들고 직접 협상장에 뛰어들었던 사람. 그런 그가 정작 자신이 만든 무기가 세상에 우뚝 서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결식은 국방과학연구소 대운동장에서 연구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부인 김종순 씨와 두 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킬 자주포 한 대였습니다. 함께 밤을 새웠던 삼성 테크윈의 동료들도 영결식장에 자리했습니다. 누군가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제 K9의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장례가 끝난 뒤 시간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K9 자주포는 계속 실전 배치되었고, 서해의 작은 섬 연평부대에도 그가 만든 자주포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3개월 뒤 2010년 11월 23일, 우리가 이 이야기의 맨 처음에 만났던 바로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북한의 포탄이 연평도를 향해 쏟아지던 그 순간, 김동수 박사도 정동수 대리도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가락과 청력과 목숨을 대가로 태어난 K9는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각각 1년, 13년이 지난 그날, 우리 해병대 장병들 곁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전 이후 K9를 향한 세계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그것도 기습을 당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즉각 응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K9에는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 이른바 컴뱃 프루븐이라는 칭호가 붙었습니다. 적의 포탄이 실제로 날아오는 순간 이 무기가 정말로 작동하는가라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K9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답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후 K9를 향한 러브콜이 줄을 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인도, 이집트가 잇따라 K9를 선택했습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폴란드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뱅보제부에서 열린 인수식 현장에서 폴란드 군인들이 K9 앞에 도열해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K9는 전 세계 자주포 신규 계약 시장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반도체와 조선, 디스플레이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몇 안 되는 품목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약 56조 원, 사상 최고치의 수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무심코 듣는 방산 수출 몇 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이렇게 이름조차 낯선 사람들의 인생이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김동수 박사도, 정동수 대리도 지금 K9가 세계 시장을 호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만든 무기가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도 끝내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쏟고 계신 그 시간도 항아리에 물이 차오르듯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의 희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동수 대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자주포가 그 후로도 얼마나 많은 전장 아닌 전장에서 다시 시험대에 올라야 했는지는 아직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 뒷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 유튜브였습니다.